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자 지금 우리는 양자 물리학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바로 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양자 문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서 그래요. 그게 현대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 시간까지 어디까지 논의를 했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을 해서 빛이 과연 파동일까 입자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파트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드디어 여러분들과 같이 도대체 어떻게 양자 물리학이 탄생이 됐나 하는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면 플랑크의 발견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가 플랑크 상수 H라고 하는 값을 찾아냈어요. 이 H라고 하는 값이 갖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부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글은 조금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데 이분이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막스 플랑크가 드디어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H라고 하는 요 값을 이렇게 찾아내요. 요 값이 어떤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6.616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인 거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4승 엄청나게 작은 값이잖아요. 이 상수가 작은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바로 그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찾아내요. 근데 여기에도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만 살펴보죠. 여기서 이 당시에 중요했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흑체 복사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흑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진흙을 하나 생각을 해요. 진흙. 그리고 그 진흙을 안쪽을 다 파내요. 그러면 속이 비어져 있는 진흙 모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구 모양의 진흙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홀을 만들어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빛을 입사를 해봐요.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빛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거기에서 계속 반사되면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흑체라고 하는 블랙바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바디라고 하는 거는 모든 복사를 흡수하는 완벽한 흡수체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흡수체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사가 나타나요. 그 복사를 우리가 전자기 복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흑체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여기가 난제였었어요. 난제였었고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흑체 복사를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사가 나오는 이렇게 흑체 복사에서 나오는 거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여기 파장하고 에너지별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론상 이 그래프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론상.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이 설명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한쪽만 설명할 수 있고 또 다른 과학자가 설명하면 반대쪽만 설명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식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일리 진즈 모델 등등등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을 때 여기는 플랑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는 거냐면 여기는 뭐냐면 고전역학에서 말하는 열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고전역학에서 말하는 열복사의 핵심은 여기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 열적으로 들떠있는 입자들은 그 물체에 의해 방출되는 이 말이 중요해요. 연속 스펙트럼을 이렇게 나타내는 에너지 분포를 가진다라고 이 당시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현상을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에서 나오는 이 복사 현상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한쪽밖에 맞고 전체적으로 못 맞추겠으니까 프랑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그렇지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에너지는 양자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당시로 보면은 혁명 같은 발상을 해내요. 이 혁명 같은 발상을 해내고 그걸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요. 여기가 양자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양자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양자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에 그 값이 플랑크 상수예요. 이 값에 정수배로밖에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F로 쓴 건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특정한 값에 정수배로밖에 존재를 못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때 난제였던 흑체 복사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양자역학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문을 연 거예요. 왜냐면 이 말이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자연계라고 하는 게 연속적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플랑크가 생각을 했는 건 뭐냐면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연속적으로 알았던 에너지 같은 것들이 그렇지가 않고 얘가 띄엄띄엄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덩어리로 되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바로 이 개념을 부호는 원자 구조를 설명을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자 구조를 설명을 할 때 이 개념을 도입을 했고 아인슈타인은 여기에서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할 때 바로 이 개념을 도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먼저 설명했던 것처럼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금속판에 빛을 쪼이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붉은 색깔 빛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여기에 전자가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붉은 색깔 빛, 다시 말해서 파장이 긴 빛을 아무리 쪼여도 세기를 아무리 세게 해서 쪼여도 전자는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물리학자들은 빛의 파장이 세면은 그만큼 전자가 많이 튀어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파장이 긴 빛, 다시 말해서 붉은 색깔 빛은 아무리 해도 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파란 색깔 빛은 파장이 짧겠죠? 파란 색깔 빛은 여기를 빛의 세기를 약하게 하더라도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아인슈타인이 양자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구슬치기를 하는데 거기에 유리구슬이 잔뜩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보다 에너지가 작은 구슬을 아무리 던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큰 그리고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쇠구슬을 던지면 팡하고 튀어나갈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식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모래알 같은 거를 아무리 많이 던져도 세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래알이 빛의 파장이 긴 거예요. 하지만 쇠구슬, 다시 말해서 파장이 짧은 빛, 에너지가 센 빛, 이 덩어리를 던지게 되면은 전자는 쉽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천재 두 명이 그리고 나중에 양자역학을 토론을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되는 여기는 아인슈타인과 여기에는 닐스 보어가 바로 양자화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여기는 플랑크의 양자화라고 하는 도입을 해서 현대 과학의 포문을 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냐는 거냐면 이제 다 왔어요. 다시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빛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쪽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아인슈타인은 좀 전에 설명을 했던 이게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를 1905년에 빛의 생성과 변형에 관한 발견적 관점이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 에너지는 불연속적인 양자로만 교환된다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효과를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이게 그 당시에 상당히 난제였었어요. 그리고 광전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개념인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방금 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인슈타인이 본격적으로 드디어 여기에는 H라고 하는 값, 이 값하고 이 값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걸 드디어 이해를 한 최초의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빨리 약 한 5년 정도 빨리 여기는 플랑크가 양자라고 하는 상수, 여기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플랑크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여기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빛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드디어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양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광전 효과를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이해갔죠?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잠깐 돌아와서 플랑크는 이때 어떤 일화가 하나가 있냐면 플랑크가 그랬대요. 여기는 흑체 복사를 연구를 하다가 여기는 플랑크 상수 그리고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가 1800년도 말이었었어요. 말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크리스마스 때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냐면 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어린 아들한테 아무래도 내가 뉴턴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랑크 입장에서는 직감은했던 것 같아요. 프랑크 입장에서는 여기가 작은 세계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연속적이지가 않고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자기 아들한테 뉴턴에 비교를 하면서 그만큼 중요한 걸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할 정도로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이론에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결을 한 사람은 여기 있는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그러면서 모든 게 이제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나왔던 헤르츠가
여러분들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맥스웰이 전자기하학이라고 하는 거를 수립을 하면서 빛도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던 최초의 이론 물리학자고, 그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헤르츠가 드디어 실험실에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기파를 새로 이렇게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광전효과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광전효과라고 하는 물리적 현상도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광전효과라고 하는 거는 금속에 빛을 조사를 하면은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중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려고 이렇게 됐는데, 드디어 이 궁금증을 아인슈타인이 푼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빛이 파동 에너지가 광자라고 하는 에너지 덩어리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여기 광전효과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은 빛이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광자의 에너지는 광자의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플랑크 상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 플랑크 상수가 들어가져 있는 식을 보게 되면은 얘는 양자화되어 있는 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면 돼요. 여기 있는 H가 들어가 있으면 바로 이런 식이 이렇게 스토리를 가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논쟁이 생겨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은 영의 실험부터 시작을 해서 틀림없이 파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또 하나 광전효과를 해결을 하면서 빛은 입자성이다라고 하는 입자설을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은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듀얼리티라고 하는 빛의 이중성 논쟁이 붙어요. 여기서부터. 그렇잖아요? 두 가지 실험을 비교를 해보면은 빛은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결론은 그렇게 돼요. 빛은 이중성을 갖게 되는데 이 논쟁이 이렇게 붙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하나 신경을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 뒤로 넘어가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드브로이가 또 다른 발상을 해내요. 무슨 발상이냐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봤듯이 파동으로 생각을 했던 빛은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보게 되면은 입자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드브로이가 반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입자라고 생각을 했던 전자가 혹시 파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물질파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자라고 하는 거는, 또는 광자라고 하는 거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갖게 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바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1924년에 여기 루이 드브로이가 빛에 국한되어 있던 이중성 문제를, 좀 아까 이건 봤잖아요. 이중성 문제를 입자라고 생각을 해왔던 전자에다가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전자 역시 이중성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을 제안해서 물질이고 파동이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물질파라는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노벨상을 이렇게 받게 돼 있던 분이 여기 있는 드브로이예요. 그리고 이 드브로이는 아마 이 당시 물리학자 중에서 아마 가장 귀족일 거예요. 귀족일 거예요. 귀족. 여기는 공작이에요. 그 정도로 높았던 신분상, 저 당시에 유럽의 신분상 보면은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들을 보면은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하고도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을 정도로 귀족 출신 집안에 있던 물리학자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좀 전의 말을 다시 이으면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천재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광자는 입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자일 줄 알았던 전자는 파동인 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게 양자 물리학으로 발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죠. 드디어 이제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에 닐스 보어와 그의 동료임에서 제자했던 여기에는 하이젠베르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새로운 물리학 시대를 열었는데, 그 새로운 물리학 시대를 어떻게 열었냐면은, 현재 물리학계는 빛이 입자적 성질과 파동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고 하는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라고 하는 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코펜하겐에, 여기는 닐스 보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닐스 보어가 러더포트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원자 모형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원자 모형을 만들어서 대성공을 해요. 그 당시에 보면은 대성공을 하고 다시 덴마크로 돌아와요. 덴마크로 돌아와서 코펜하겐에다가 연구소를 만들어요. 이 연구소를 만들고 자기 혼자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우수한 천재들을 모아요. 천재들을 모아가지고 코펜하겐 학파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연구 집단을 만든 거예요. 그 연구 집단에 내놓은 해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자세계를 설명을 하는, 작은 세상을 설명을 하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빛의 파동과 입자성을 설명을 하려고 만들어낸 그 학파가 만들어낸 해석이 코펜하겐 해석인 거예요.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이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작은 세상을 연구를 하는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은 코펜하겐 해석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여기는 닐스 보가 이끌었던 이 해석을 통해서 드디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체계를 만들고, 이게 양자 문명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양자 문명의 일부가 디지털 문명인 거예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펜하겐 해석을 할 때 결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닐스 보어의 상부성 원리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상부성 원리나 불확정성 원리나 어떻게 보면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하냐면, 둘이 원자의 궤도에 대해서 논해요. 원자의 궤도에 대해서 논하면서 거의 이렇게 논쟁을 심하게 했나 봐요. 심하게 해서 서로 여행을 떠나요. 휴가를 떠나요. 휴가를 떠나 있는 기간 동안 원자의 궤도에 대해서 여기에는 닐스 보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상부성이라는 게 이거예요.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세상은 입자적인 성질도 있을 수가 있고 파동적인 성질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서로 관찰하는 입장에 맞게 서로 상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낸 게 상부성 원리예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 여행을 갔던 여기 있는 하이젠베르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델타 X는 델타 P, 이게 프랑크 상수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무언가를 관찰을 할 때 비슷한 개념 두 가지는 하나의 특성을 관찰을 하면은 다른 거는 불투명해진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를 이렇게 정립을 해요. 그리고 이게 뼈대가 돼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자 문명을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부성 원리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코펜하겐 학파, 그리고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들을 해놓고 찾아보길 바래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 여기 있는 빛에나 전자의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굳이 물리학자가 아니더라도 한번 관심들을 갖고 생각들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양자역학은 드디어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어떻게 됐냐면 두 사람이 이거를 수식 체계를 만들어내요. 다시 말해서 이론화로 정립화를 시킨 거예요. 한쪽은 어디냐면 불확정성 원리를 만들어냈던 여기 있는 하이젠베르그예요.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아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였던 여기는 슈레딩거예요. 슈레딩거가 거의 동시대죠. 동시대 때 다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역학 체계를 만들어내요. 다시 말해서 이론적인 학문 체계로 정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하이젠베르그부터 설명을 하면은, 하이젠베르그는 1925년에 여기를 이렇게 3부작 논문이라고 해요. 왜냐면 하이젠베르그도 25년에 6월, 9월, 11월에 이때 세 개의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양자역학 체계를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최초로 작은 세상을 논할 수 있는 최초의 수학 체계를 이렇게 완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봐요. 여기 여러 코펜하겐 학파에 속해 있던 여러 그 물리학자들이 껴요. 막스 보른, 그리고 유르단 같은 분들하고 이렇게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역학체계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관점을 어떻게 갖는 거냐면,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빛이 입자이지만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호가 만들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궤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궤도가 없이, 궤도를 안다라고 하는 건 위치를 아는 거잖아요. 그게 없이 요즘 현대 모델처럼 전자운으로 위치를 관찰하면은 그 뒤에 다음 위치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전자운처럼 분포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말 당대 문제가 보어의 원자 모형의 한계가 부각됐는데 궤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궤도를 하이젠베르그는 전자는 실제는 궤도를 돌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궤도가 없다. 어떤
입자가 움직이는데 궤도가 없다. 황당하죠? 하여튼 그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행렬로서 풀어내요. 근데 이 당시에 하이젠베르그는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잘 모르고 있는데 자기가 닐스 보아하고 논쟁을 하다가 그 휴가를 간 그때 생각했던 그게 결국에는 여기에는 그 요르단이 봤을 때는 그리고 보른이 봤을 때는 그게 행렬역학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동원이 돼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양자역학 체계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이쪽에는 슈레딩거라고 하는 이분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출발을 해요. 슈레딩거는 그렇지가 않고 빛은 파동일 거다라고 하는 파동설을 바탕으로 해서 더 간단하고 쉬운 파동역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파동역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도 배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자역학을 공부를 할 때는 좀 더 간단한 이야기가 쉬운 여기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먼저 배우고 그 뒤에 여기 하이젠베르그의 행렬역학을 보통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슈레딩거가 만들어낸 파동역학이나 여기는 하이젠베르그의 행렬역학이나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세상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론 체계예요. 같은 체계예요. 자, 그래서 이쪽 슈레딩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고육감 문제로서의 양자화라고 하는 이 논문을 통해서 이게 가장 20세기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 찬사를 받아요. 이걸 만들어내면서 좀 더 쉽게 양자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파동역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방법이 물리학이나 화학의 대부분의 영역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혁명적인 이런 이론 체계를 여기서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하나 문제가 생겨요. 실제는 여기에는 슈레딩거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빛이라고 하는 게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여기는 파동역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 도대체 파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약간 본인 생각하고는 다르게 그거를 나중에 여기 있는 보른이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실제적으로 보면은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아니라 얘가 물체가 발견될 확률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잘 양자역학 체계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틀림없이 여기는 슈레딩거는 빛을 파동이라고 보고 그리고 파동은 실체예요. 실체라고 보고서 역학 체계를 성립을 했는데 거기에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게 보른의 주장에 의하면 양자역학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보른의 주장에 의하면 그 파동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 파동 함수로의 사실은 제곱값이에요. 푸사이의 제곱값이에요. 푸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슈레딩거가 만들어낸 파동 함수를 뜻하는 기호예요. 푸사이라고 이렇게 그리스 문자를 써요. 이거의 제곱꼴이에요. 그러니까 파동 함수로서만 존재를 한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아니 그러면 실제라는 건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생겨요. 이때부터. 그래서 그 뒤부터 실제 또는 실체라고 해요. 실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논쟁이 쭉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쪽을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정말로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이 뒤부터 현대 물리학 쪽으로 오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딱 하나만 더 보죠.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제 양자역학과 현대 문명사의 관계예요. 이 중에서 딱 두 가지 예만 들게요. 그러니까 먼저 양자역학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퀀텀 메카닉스라고 하는 거 또는 퀀텀 피직스 또는 퀀텀 시오리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이거는 현대 물리학의 기초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다루냐면 분자, 원자, 전자, 소립자 등 미시세계의 현상을 다루는 물리학 분야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들게요. 우리가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문명이 바로 여기서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몇 번 부연 설명을 했듯이 실제는 디지털 문명은 양자 문명이라고 하는 전체 구조에 우리가 특정한 분야를 이렇게 부르는 이름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한 양자 문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읽어보면 되는 거고 디지털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미지세계 원자나 전자 등의 현상을 설명하는 양자역학 응용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특히 대표적인 게 집적 회로까지 만들었잖아요. 이 집적 회로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등등등 하는 걸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AI 같은 똑똑한 컴퓨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차세대 놀라운 기술이 여기에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들어봤잖아요. 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양자역학 중에서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중첩이라고 하는 현상도 있어요.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중첩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이면 갖는 성격이에요. 파는 중첩될 수가 있잖아요. 그 개념인 거고 여기에는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거는 얽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인 거냐면 두 부분계 사이에 상관관계를 논하는 거예요. 상관관계. 그러니까 뭐 스핀 같은 개념을 생각을 한다면 원래
스핀은 업, 다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업, 다운. 그런데 이게 서로 얽혀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두 개를 멀리 떼어놓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멀리 떼어놓게 되면은 이 둘 사이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관관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하나 예를 들게요.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는 약간 달라요. 인과관계는 알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상관관계는 그거하고 약간은 달라요. 양쪽을 다 필요 조건으로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배가 있어요. 배. 사과 배 할 때 배가 그대로 두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쵸? 사과도 떨어질 테고 배도 떨어질 거잖아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떨어져요? 중력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원인이 사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해요. 근데 상관관계는 뭐냐면,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속담 중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를 생각을 하면 틀림없이 중력에 의해서 배가 떨어지는 거는 인과관계예요. 중력이라는 원인 때문에 사과라는 배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관계가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인간관계와 상관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스핀이 갖는 스핀쌍을 갖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스핀은 업이 될 수도 있고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얽혀 있다고 해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보내요. 먼 거리를 이렇게 보냈을 때 한쪽 스핀 방향을 알면은 이쪽도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이쪽 스핀 방향도. 실제는 여기가 관찰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있는 스핀이 업인지 다운인지를 몰라요. 업인지 다운인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쪽도 업인지 다운인지를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쪽을 딱 관찰을 해서 결정을 하면은 반대편도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은하를 건너갔어요. 우리는 지구에 있고 하나는 안드로메다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쪽에 스핀 방향이 동시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는 얽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논쟁을 났어요. 그걸 국소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이 개념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것도 하다못해 정보도 절대로 빛속도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양자 얽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논하고 있냐면 서로 한쪽을 딱 결정을 하면은 반대편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안드로메다까지 거리라고 하는 빛이 통과하는 그만큼의 공간하고 거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국소성의 원리라고 하는 걸 들어서 이게 뭔가 잘못된 이론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대적인 양자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관측 가능해요. 그리고 바로 이걸 가지고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여기에 얽힘의 현상인 거예요. 중점은 이해를 했을 거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정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전 컴퓨터들은 어떻게 정보를 처리를 해요? 그렇죠. 그전 컴퓨터들은 0과 1을 바탕으로 해서 온, 오프잖아요. 0과 1을 바탕으로 해서 전산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큐비트라고 하는 걸 단위로 해서 이렇게 정보를 처리를 하고 있어요. 큐비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양자 중첩 상태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0과 1로 처리하는 고전적인 방법에 비해서 속도가 항상 빠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중첩 상태라고 하는 거는 0과 1 그리고 0과 1의 중첩된 상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정보 처리 연산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게 여기에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IBM에서 만들어낸 이게 퀀텀 시스템 1이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모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컴퓨터하고는 좀 다르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양자 컴퓨터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상용화된 컴퓨터는 캐나다가 만들어낸 2011년도경에 D-Wave라고 하는 게 있어요. D-Wave 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보면 요즘 양자 컴퓨터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는 IBM도 그러니까 이글 프로세스라고 해요. 이런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잘 알고 있는 구글도 2019년에 시카모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개발을 해서 그 슈퍼컴퓨터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인수분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만 년 동안도 못 풀었던 문제를 그 시카모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한 몇백 초 안에 이렇게 풀었다라고 하는 이런 걸 양자위라고 해요. 양자위 선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자위라고 하는 거는 기존 컴퓨터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더 훨씬 더
우월해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선언들을 하면서 서로 경쟁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양자우위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양자우위를 점유를 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러 간데에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뭐 대표적으로 사람이니까 아프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의료나 어떤 제약회사 이런 데에서도 훨씬 더 정교한 약이나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화학 같은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요. 여기서 분자구조 같은 것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명 문제라든가 바이오 문제라든가 화학 같은 물질 문제라든가 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로봇에서 관심이 많잖아요. 거기에 로봇을 만들 때도 그걸 설계하거나 또는 거기에다가 AI를 탑재하거나 할 때도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면은 물류 같은 문제, 물류 그러니까 운송 같은 문제라든가 그 망이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최단 거리인지 하는 것들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들 등등등 해서 정말 말 그대로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 및 제약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등등등 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들을 해놓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꼭 한번 조사를 해보고 여러분들 미래에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조사들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우리가 만들어낸 현대 문명에까지 알아봤어요. 그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봤을 때는 빛에 대한 논쟁, 그렇죠? 빛이 파동일까 입자일까 하는 논쟁부터 시작을 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물질의 본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논쟁에서 원자와 전자를 구별을 해내고 하는 데에서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게 도입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하고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연속적인 게 아니라 양자화된 띄엄띄엄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자세히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분야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했던 거에 대해서 살을 붙여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자세하게 확인들을 해놓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